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계속 15주째 50% 이상을 갔습니다. 60%대도 치닫고요. 근데 15주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겁니다. 지난달 29일부터 했고요. 예, 사흘간 실시했는데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의 긍정 평가가 49.4%가 나왔습니다. 이게 50% 미만 나왔던 게 지난 3월 3주차 조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15주 만에 50% 아래로 떨어진 셈입니다. 60% 안팎의 국정조사까지도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그 50%, 이 49.4도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언제 고공행진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왜 이렇게 50% 미만으로 떨어졌을까에 대해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부분을 좀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퍼센트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되게 여론조사는 숫자보다는 이제 그 추세를 보는데 이번에 5월 셋째 주에까지는 60%대였다가 그 뒤로 이제 쭉 하강 곡선이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50% 미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한 6주 사이에 그 한 12, 3%가 이제 하락했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6월 4일 김여정 담화 발표 이후로 그 6월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우리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남북 관계 긴장도 있었고, 뭐 볼턴 회고록 그 관련한 이제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수도권 주변의 집값이 오히려 폭등하고, 오히려 그 조치의 결과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그 30대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야말로 시쳇말로 멘붕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사회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그 20대 젊은이들과 여권 중진 의원들 간에 막 입씨름도 있었죠. 정말 입씨름이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되는데 저는 김종인 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코멘트가 일리가 있다고 봐요. 국민이 짜증이 났다 이거예요. 짜증이 났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네 또. 그거를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로 짜증이 났다. 그렇죠.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양면이 다 있는 표현이신 건데 뭐냐면은 이제 뭔가 그 기대했던 바에 지금 정부 여당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 빠진 게 이제 뭐 180석을 얻었네 이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큰 소리는 쳤는데 실제로 한 달 넘도록 그 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국민들 볼 때 뭐가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이 뭔가 좀 불편하고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여론조사의 하락이 뭐 반드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뭐 지속적인 추세 반영이다라든지 뭐 위기라든지 뭐 여기까지 보기에는 조금 더 봐야 돼. 봐야 되고 이게 뭐 작년 가을 같으면 뭐 조국 사태 심할 때는 뭐 30%대로 내려가니 많이 뭐 이랬던 거니까 그때 비하면 아직도 뭐 이건 40%대 후반이고 거의 50%대 붙어 있는 거니까 뭐 이게 무슨 지지율이 뭐 흔들거린다라고 단정짓긴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미래통합당과의 무슨 뭐 여론조사 격차가 줄었다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거고 그 짜증이란 표현에는 반대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거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과 이런 것들의 반영이지 이 정치적으로 누굴 선택하고 누굴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로 가던 게 일로 가는 뭐 1번으로 가던 게 2번으로 가고 이런 식의 이동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30대에 민감했던 사안, 20대에 민감했던 사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30대, 뭐 인국공 사태의 20대, 이 부분 좀 낙폭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내 집 마련 문제에 민감했던 30대에서는 국정지지도 낙폭이 7.4%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취업과 직결된 20대에서 일주일 전 조사보다 3.7%포인트 지지도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강 박사님 지적이 그대로 좀 반영된 결과 같고요. 자, 이게 이 과정에서
우선 그 다음 말씀 가기 전에 이번 조사에 대한 또 신뢰 수준 얘기하고 가야 되죠. 예. 이번 조사가 TBS 의뢰로 조사가 됐고요.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의뢰기관인 리얼미터에서 했고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부동산 얘기하셨잖아요. 부동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오랜만에 이제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를 인정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특유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집북 정책을 할 거냐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정의당이 이렇게 나설 정도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걸로 보여지시죠. 저도 뭐 그런 주변에서 얘기를 좀 들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이 정치 쪽하고 민감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뭔가 있나요? 이게 정치하고 민감한 게 아니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지금 가장 큰 우리 사회의 화두가 공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정. 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불공평이에요. 뭔가 평등하지 않고 뭔가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20대 같으면 30대 같으면 뭐냐면은 나보다 한 세대 앞에 사람들이 갔던 것만큼 우리가 못 갈 거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저들이 우리가 앞 세대만큼 가는 거를 뭔가 막고 있다라는 뭔가 불공정한 틀로 그걸 막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하나의 원인과 하나의 현상으로 다 설명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저 지지율 얘기할 때도 예를 들어서 친여 성향의 지지자도 이번에 그 못한다에 답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 왜 한 달 동안 180석이나 줬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야당에 끌려다니면서 한 달 동안 국회 원구성도 못하냐라는 이런 식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놈의 정부는 어떻게 집값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사람만 잘 살게 하고 없는 사람은 더 못 살게 하냐,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하더니 오히려 반대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현상에 잘 못한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똑같은 게 보는 거는 안 돼. 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에 이제 못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분석할 수 없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계속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는 그 세대 간에 느끼는 그 시각의 차이, 불공정 문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 계속 말씀드리면 또 한 번 말씀드려야 돼. 왜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게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거다라고 하는 불안감. 그 다음에 또 집을 뭐라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집하고 강남에 있는 집값의 차이에 대한 또 약간의 짜증이나 분노. 그렇죠. 내가 저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허탈감과 좌절감. 이게 중첩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따지면은 거기서 이제 그 엘리트들이 좌든 우든 뭔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 모범을 잘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그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몇 가지 수치만 놓고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2014년, 16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2급 이상 공무원이 그 고위공무원이라고 2급 이상 공무원 중에 절반이 그 서울대연대 고대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법조인 중에는 84%예요. 엄청 많네. 국회의원 중에는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강남에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 우리 사회에 그 기득권층이라는 게 있는 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산층 얘기를 하는데 그 연봉이 한 5천만 원쯤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소득 기준으로 한 몇 프로쯤 될 거로 보세요?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면. 5천만 원 정도면 소득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10%, 20%, 30%, 40%, 50%, 100%까지 봤을 때, 90%까지 봤을 때 어디쯤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현 시장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편 아니에요? 5천이면? 몇 프로쯤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볼까요? 한 40% 안에 드나?
5천만 원이면은 그 연봉이 5천만 원이면은 월 기준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좀 돼요. 네, 예, 예. 그쯤이면 대한민국 그 소득 기준으로 하면 20% 이내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0%가 되면은 한 3,400만 원 선. 3,4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월급이 한 290만 원 선 되는 거예요. 네, 네. 월급이 290만 원, 300만 원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소득 기준으로 40% 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대한민국 그 10%, 예. 10%는 그 대체로 한 7천만 원쯤 되는데. 야, 차이가 엄청나네. 근데 문제는 격차가, 그 1%, 2%쯤 되는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 기준이에요. 자영업자를 빼고 1억 넘는 사람이 한 45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거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그 2급 이상 공무원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판사는 모르더만 돼도 판검사 이런 엘리트들 같으면은 대충 그 50대가 되면 40대만 넘어도 그 1%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뭔가 불만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 있는 데가 너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돕는다고 하고 너희들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이제 믿고 왔어요. 네.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 중인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우리 조국 장관이시고 인국공 사태인 거고 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어제 나온 것처럼 무슨 뭐 저 청와대 비서실장에 뭐 집을 사고 파는 문제, 뭐 반포집을 파니, 청집을 파니 이런 것들이 다 신호였던 거예요. 사실은 집을 팔라고 했던 분이 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거든. 네. 본인이 지금 6개월치 집을 안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팔라고 본인이 얘기가 본인이 안 팔았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팔았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런 것들이 다 국민들한테 신호가 되니까 아, 이 사람들 얘기를 내가 믿을 수가 있겠나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 중인 건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그냥 뭐 저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검찰 개혁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 국가 우리 사회 현안에 그 현안을 설명하는 현안 이슈 중에 과연 몇 번째로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 지금 이렇게 여당 뭐 이렇게 고위 중진 의원들이 다 나서고 뭐 장관이 나서고 언론 보도에 거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막 우리 국력이나 국민의 관심사가 쏟아야 될 만큼 네. 그렇게 중요하고 이게 안 되면 뭐 나라가 결단 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왜 여권에서는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응?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고 안 내보내는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 응? 전혀 지금 아니죠. 대한민국의 네. 현안이나 20대 이 좌절감이나 30대의 분노나 40대 50대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예. 윤석열 총장만 사라지면 다 되나? 전혀 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국가를 운영한다는 거는 뭐 이게 저 작은 거에도 이렇게 좀 잘 해야 되는 거고 물론 바둑 같은 예를 들면 좀 너무 천박한 비유지만 귀싸움도 잘 해야 돼요. 한 점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전체 판을 놓고 봐야지. 근데 그렇지. 왜 여권 전체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몰아내는 거에 집중한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거에 지금 모든 카메라와 언론의 팬이 다 관심과 있는 사이에 그 뒤에서 좌절하고 있는 20대나 분노하고 있는 30대나 불안해하는 40, 50대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진행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국공 사태 다시 얘기하면 인국공 사태 그거 누가 모르냐고. 네. 모든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좋은 일자리를 다 갈 수가 없어요.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보안 검색 뭐 저 좋고 뭐 그걸로도 뭐 저 1등 공기업의 정규직이니까 좋아. 뭐 그것도 다 못 가. 어차피 시험 본다 하더라도 네.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시험 봐도 1,900명밖에 못 가.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비정규직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다른 사람만 다 들어야 된다. 이것도 누가 뭐 원칙적으로 누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젊은이들이 갈 데가 없고 자기의 그 기대치나 꿈하고 현실이 너무 안 맞는 그 괴리감 때문에 좌절해하고 있는 건데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저 아저씨들은 우리 현실을 잘 모르고 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응하는 거지. 네. 응? 실제로 보면은 그 지금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 숫자가 많겠어요. 저 비정규직으로 알바로 좀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이가 많겠어. 20대 중에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적죠. 적나요? 적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 대한민국이 뭐 실질적인 그 대학 진학률이 뭐 80%가 육박한다, 60%다, 80% 하지만 그래도 공시를 보겠다고 나설 정도의 네. 그러면 대학은 나와야 되고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저 공무원 시험 보겠다고 뭐 9급 시험은 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5급, 7급 같으면은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면은 네. 대학은 졸업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뭐 저 김두관 의원도 뭐 말을 과하게 해서 그렇지만 예. 그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친구들은 또 몇 년간 시험 공부도 못 해. 예. 그거보다는 하고 싶지만 그 공무원 시험을 몇 년씩 그 못하는 친구들은 알바든 비정규직 다 가 있어요. 예. 이 숫자로 보면은 아마 현재 비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 더 정규직이 많다고? 아닌 저 예. 현업에 가 있는 젊은이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믿고 이제 공시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막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로 그 정치권이나 특히 집권 여당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국민을 갈라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과거에 지금 이 여권 정치인들이 그 과거에 우리 저 독재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던 것 중에 하나가 디바이드 앤 룰 하지 말라는 거거든. 쪼개서 분할 통치하지 말라는 거거든. 왜 너희들은 그 독재 추종자들만 국민이냐? 네. 왜 그들만 바라보고 정치하냐? 막 비난했던 건데 예. 똑같이. 그때는 디바이드 앤 룰이고 지금은 갈라치기라는 용어는 바뀌었지만 똑같이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옹의 강도가 더 세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포옹의 강도가 약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이게 각각 국가가 갈라지는 거죠. 네, 네. 아, 지금 그 강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참여정부 때 청와대 그 홍보수석했던 조기숙 교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조기숙 교수가 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걸 전해 들었다고 이분이 그러는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꼭 폭락할 테니까 집을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은 그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다. 잘 기억이 없다. 근데 이 정부 공직자는 왜 이렇게 주택이 많냐, 다주택자가 많냐 이런 얘기를 이분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좀 이분은 그야말로 저기잖아요. 저 친노 핵심이시죠. 핵심이었죠. 친문 쪽에. 그러면 친노 쪽에 같은 뭐 전통을 기성배계승했다면은 이분 얘기를 한번 좀 더 새겨들어야죠. 그럴까요? 더 새겨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김경률 회계사의 얘기라든지 예. 네, 뭐 민주당만 빼고 칼럼 썼다 고생했던 이미영 교수라든지 예. 뭐 지금 권경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얘기 듣기 싫으면 네. 이분들 얘기는 들어야죠. 이분들은 애정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거에 귀를 막고 내가 할 길 간다. 이건 잘못하면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얘기는 하고 싶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로 다 모이고 다른 이견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이게 전체주의예요. 네. 사회 전체.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고 다른 얘기를 막아버리면 진짜 전체주의인 거라 그게. 예. 나쁜 얘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좋은 얘기는 그래 된다라는 전제는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의 논리, 하나의 입장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다. 근데 지금 뭐 전체주의라 얘기하는 건 뭐 정치적 공세라 치고 하나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덜해서 그 집단 사고의 오류가 있거든. 네. 그 집단 사고는 비슷한 사람끼리 세상을 보고 비슷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비슷한 사고 체계로 세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답을 찾으면 그 안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따로 이제 그야말로 섬처럼 고립될 수가 있어요.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 하면은 이건 너무 미국에서 하여간 미국에서 지금도 인기가 좋은 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실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책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그때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이제 성공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 턱 밑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있고 거기서 또 우리 미국민의 재산과 이런 것들이 막 뭐라 그래 뺏기고 뭐 압류당하고 이런 상황이가 용서가 안 돼. 그다음에 구체제 성향의 이제 그 피난민들이 이제 플로리다에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부에서는 뭔 계획을 했냐면 CIA 주도로 이 탈출한 그 쿠바 난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슨 민병대 같은 걸 만들어서
다시 상륙을 시키고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킨다 그래서 네. 그랬죠. 그래서 피그스만으로 상륙하다가 며칠 만에 다 전멸하거나 생포돼 끝났잖아요. 그랬죠. 이 분석이야. 그 당시에 그 미국 행정부는 케네디 대통령을 포함해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자 케네디보다 더 똑똑하다고 했던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하버드대나 예일대를 나온 40대의 백인 남성 백악관 네. 그 국무부 고위 관료 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다 똑같이 판단해서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뭐냐? 각자는 다 훌륭하지만 비슷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비슷하게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면 오류가 나오는 거야. 나만 옳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다양한 가능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질적인 것과의 융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질적인 거의 융합으로 가장 성공한 역사 사례 중 하나가 그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는 기존의 로마 반도에 이탈리아 반도에 있던 그 사상 체계나 여러 가지 문화에 더해서 저 멀리 그 터키나 그쪽 그 동로마 지역의 그 철학과 사상이 이질적인 게 충돌하듯이 겹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응? 과거의 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과거의 역사와 중세, 근세의 역사가 충돌하면서 또 세상에 나온 것처럼. 근데 지금 너무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비슷한 관점으로 다른 거를 순혈주의잖아. 다른 거 용서를 안 하잖아. 예. 심지어 조기숙 교수님이나 조기숙 교수나 뭐 김경률 회계사나 뭐 권 무슨 변호사나 이미영 교수처럼 실제로 친문이고 친여권 성향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약간의 어긋남도 용납을 못해. 못하죠. 그리고 많이 다른 그 보수 세력들, 뭐 흔히 말하는 미래통합당일 수도 있고 현재는 말하면 검찰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은 적이야. 네. 괴멸의 대상이고 삭제의 대상이지 협치나 같이 가는 동반자로 보질 않아. 그래서 뭐가 남을까요? 나 그게 걱정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게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의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당 지지율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요거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해서 7월 첫 번째 1주차 주중 집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도가 38.1%로 지난주보다 3.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30%대를 기록한 것이 2월 둘째 주차였으니까 20여 주 만입니다. 그동안 다 40% 넘었거든요. 반대로 통합당은 지난주보다 1.9%포인트가 상승을 해서요. 3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30% 회복한 것도 여기는 조금 더 기간이 짧은데 14주 만입니다. 이게 당내 변화가 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게 실망을 한 세력들이 통합당 쪽에 가서 이게 상승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두 정당이 한 자릿수로 포인트로 지금 8.1%거든요. 한 자리 된 것이 15주 만의 일입니다. 자, 이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권력의 오만이라든지 과유불급의 이런 현상으로 온 걸로 보시나요? 되게 여론조사라는 게 늘 이렇게 이게 돼 있죠. 예. 현재 상황은 뭐 그런 걸로 해석할 여지가 많죠. 그리고 네.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초부터 예상했던 게 총선 승리 이어져 가지고 원 구성 협상이 지리하게 오다가 결과적으로 지금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을 하고 예. 뭐 추경 심사 이렇게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그 건건이 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식의 약간 견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국민들이 미래통합당 계열을 더 이상 현실적인 그 위협 세력으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뭐 발목 잡기 뭐 쟤들이 뭐 힘 있겠어 하는 지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보니까 가면서 이제는 뭐 이거 조금 뭔가 우리가 나서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은 여권에서 지지가 이탈하는 거는 분명한데 그게 야권으로 확 쏠리지 않는 그 이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짜증 나서라는 게
야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라는 표현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는 아직은 좀 그래서 예,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아까 뭐 제가 지리하게 설명했으면은 국민들이 그런 걸 다 생각해서 현재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 그런 흐름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적어도 정치하는 분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현상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뭔가 불편함과 짜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네. 인구공, 뭐 집값, 무슨 뭐 교육 문제, 뭐 장래에 대한 불안감, 거기 더해서 뭔가 지금 뭐 원도 뭐 그렇고 뭐 이제 저 의석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정치도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막 그 힘만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야 뭔가 좀 저렇게 막 밀고 가도 괜찮나? 뭔가 질주하는 것 같다, 폭주하는 것 같다, 뭐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잠재의식에 좀 깔려 있고 이런 약간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내일에 지금 저 검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대통령이 지시한 그 국토부에 지시한 부동산 정책이 추가적으로 어떤 게 나오는지, 그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현재 코로나 문제가 얼마나 더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돼서 이게 어느 정도 민심을 되돌리는 데 성공하거나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여건이 성공을 하면은 이탈된 표는 다시 돌아가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중간에 부동층으로 떠 있는 식으로 많이 더 빠져나갈 우려가 좀 있죠. 네. 자, 15주 만에 그 50% 미만으로 떨어진 그 국정 지지도에 대한 설명을 아주 한마디로 멋있게 했던 김종인 위원장 짜증나서였다고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계속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